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은 다음 달부터지만은 국세청에서는 지난달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남은 한 달간 지출과 기부액에 따라서 세금 총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꼼꼼한 직장인들이라면은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 미리미리 연말정산 전략을 따져보고 계실 텐데요.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활용하면 좋을 절세 전략은 무엇인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15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수도권 매매 거래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경매시장의 열기가 높아지면서 아파트 경매에서 낙찰가가 기존의 최고 매매 가격을 넘어서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경매시장 등 다양한 부동산 이슈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6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어떻게 마감된 거죠? 사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죠? 예. 네. 근데 사실 간밤 미장이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 있어서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증시도 오늘 좀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방향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장 후반에 낙폭은 거의 회복해냈어요. 그러니까 투심 자체가 꺼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오늘 0.19% 하락한 4028.51을 기록했고요. 네. 코스닥은 0.23% 하락한 929.83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수급을 보면 코스피에선 외국인이 이제 대거 팔자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좀 다 엇갈렸는데 반도체 투톱도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강세를 이어갔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또 하락하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엇갈린 투심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달리면서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500조 원 고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곧 발표될 거라고 뭐 시장에 기대감이 잔뜩 커져 있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 여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 가계 자산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생활 여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2025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올해 3월 말 기준입니다. 우리 가구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 원. 네. 그래서 1년 전보다 4.9% 증가했습니다. 가계 자산이 늘었다는 건 좋은 거죠.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신호인데 이제 부채도 같이 늘었습니다. 네. 같은 기간 가구 평균 부채를 보니까 9,534만 원, 전년 대비 4.4% 늘었고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들만 부채를 한번 따져보니까 네. 평균 1억 6,181만 원. 그래서 1년 전보다 7.6% 늘었습니다. 보면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가계의 실질적인 경제력은 약해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부채 항목을 나눠서 보면 역시 우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부채 항목에서 임대 보증금 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게 10.1%를 기록해서 역대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네. 임대 보증금이니까 쉽게 말해서 전월세 가격에 대한 부분 이게 올라서 이 비용 대느라고 가계 부채가 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울러 또 부채의 특성을 보면 특정 계층이 집중되는 양상도 뚜렷했습니다. 어떻게요? 연령별로 보면 40대 가구가 연령별 부채 보유액이 전년 대비 8.9% 증가해서요. 전체 증가율의 2배에 달했고요. 직종별로 보면 자영업자가 높은 부채 비중 보였고 네. 임시직 일용 근로자의 부채도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이번 통계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이제 자산 측면을 우리가 본 거고 자산이 아닌 가계의 소득 증가 부분을 보면 소득 증가세는 확연히 둔화됐습니다. 네네.
작년 가구 평균 소득이 7,427만 원, 3.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게 그 이전 조사 때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소비 지출을 보면 1,396만 원, 전년 대비 5.7%가 증가했는데 이것도 많이 늘었죠. 어떻게 보면 전체 그 평균 소득 증가율보다 더 웃돌았죠. 이 비소비 지출이란 거는 세금이나 이자 비용, 연금, 보험료 같이 안 내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게 많이 늘었다는 거는 가계가 실질 소비 여력은 줄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자산 격차도 더 벌어졌다고요. 네.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가구당 순자산을 보면 4억 7,144만 원, 지난해보다 5%가 늘었는데요. 네네. 이제 전체 가구의 57%는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10억 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좀 많은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11.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이 가장 많은 분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10분위의 자산 점유율이 46.1%. 네. 전년 대비 1.6%포인트 더 증가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아래 분위 9분위와 8분위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진위 계수를 측정을 해보면 네. 이 순자산에 대한 진위 계수를 측정해 보면 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0.014포인트 증가한 0.625를 기록했는데 이게 역대 최대입니다. 이게 이제 진위계수라는 게 0부터 1 사이를 나타내는데 0이면 뭐 같은 순자산을 가지고 완전 평등한 거, 1이면 이제 반대로 완전 불평등한 건데 0.625니까 1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불평등 정도가 더 심하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뭐 2차 피해 우려도 있고 또 갖가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쿠팡 측에서 이제 고객들에게 정보 유출 공지를 하면서 최초의 그 노출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따져보면 되게 다릅니다. 네. 쿠팡이 이제 당국에 신고를 하고 정보 유출 사실을 지난달 29일부터 이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때 이제 발송한 게 개인 정보 노출 통지였습니다. 유출 통지가 아니고 노출 통지. 네.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튿날에 이게 민간합동조사단 출범회의가 열렸는데 조사단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노출이 아닌 유출로 표기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도 보면 노출로 역시 표현된 문자를 다시 발송을 한 거예요. 네. 당국이 경고한 걸 무시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민간합동조사단이 재차 쿠팡 측에 노출을 유출로 정정하라 다시 요구를 했어요. 예. 근데 또 이걸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죠. 여기에서도 의원들이 이제 이 부분을 항의를 하고 지적을 하니까 이 자리에서 박대중 쿠팡 대표가 어리석었다. 유출로 수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수정하고 이런 유출 항목을 다 반영을 해서 재통지하라 이렇게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 부분이 반영돼서 사과문이라든지 수정 문자는 아직 보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출과 노출이 사실 어감도 다르고요. 네네. 그렇죠.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근데 이렇게 자꾸 노출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적 책임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 유출은 이제 일단은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의가 돼 있고 네. 이게 형사상, 민사상 이런 책임이 직접 연동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노출은 법적으로 봤을 때 명시적 정의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형사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노출에 대해서 없어요. 그래서 책임 인정 방식과 강도가 네.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고 의무도 부여되고 통지 의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게 나중에 적발이 되면 과징금, 과태료, 형사처벌 규정돼 있거든요. 손해배상에서도 이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거가 회사 책임입니다. 사업자 쪽 네. 책임입니다. 반면 이제 노출은
이제 그 자체로 별도로 정의된 게 없기 때문에 법적 측면에서 네.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노출로 쓰면 네. 곧바로 이걸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노출은 좀 스스로 했다는 느낌이 들고 유출은 어떻게 이제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노출이 더 셀 것 같지만 사실은 노출은 법적인 형사적인 거기에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노출로 썼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쿠팡 측이 노출을 일부러 자꾸 쓰는 게 예. 이번 사태를 좀 축소하고 나중에 불거지게 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네. 게다가 지금 쿠팡 임원들의 그 주식 매도도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나중에 정확한 게 이제 사실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주식 매도 시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고 해서 당국에 신고를 한 이전 그 직전에 다 주식 매도가 됐으니까 내부 정보를 혹시 이용한 거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이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이제 거랍 아난드 쿠팡 INC의 그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이고요. 아, 네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 이 두 사람이에요. 예. 임원인데 뭐 쿠팡 INC 주식을 각각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도한 시점이 이제 거랍 아난드 CFO는 지난달 10일에 그리고 네. 이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은 지난달 17일에 주식을 매도를 17이요. 네, 한 거죠. 근데 네. 쿠팡이 이제 관계 당국에 사실을 최초 신고한 게 18일이었어요. 그 직전인 네, 거잖아요. 그 직전에 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쿠팡이 이제 그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네네. 제출한 신고서를 보면 쿠팡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시점이 6일 오후 6시 38분인데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 기록을 한 거는 18일 오후 10시 52분으로 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각가지 의혹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전부터 혹시 알았던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네. 거죠. 또 하나 네. 지적하고 싶은 건 이 거랍 아난드라는 분이 CFO잖아요. CFO면 최고 재무 책임자입니다. 회사 안에서 최고 정보를 모두 취급하는 자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의혹들이 일고 있는 거고 네. 회사 측은 아니라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작년 12월에 이미 그 매도를 하려고 다 계획된 거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세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미리 다 주식을 매도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금감원에서 지금 미국 증권거래 당국 SEC의 협조를 구해서 네. 그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실제 주식 매도에 대한 계획을 보고를 했다면 이게 이제 보니까 룰 10B5-1이라는 이제 미 SEC의 사전에 주식 매도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요거를 이제 제출했다면 네. SEC와 협조를 얻어서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 이런 거 하지 않고 네. 이제 사전에 사전에 계획에 계획을- 따라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SEC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거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했다라면은 뭐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이제 그 계획서 안에 예를 들어서 수량이나 가격, 날짜 이런 것들이 특정돼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이 네. 의혹은 없어질 부분인데 왜 이런 의혹이 드냐? 사실 쿠팡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요. 이런 가운데 이제 당국이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또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한 데 대해서 뭐 긴급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네, 그 보도가 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네. 이제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직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이용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계정 탈퇴하려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단계마다 계속 탈퇴를 주저하게 만드는 문구를 일부러 그래요? 띄우고 아. 비슷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거든요. 아. 계정 탈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확실합니까? 이런 혜택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해보라고 하셨던 거 아니면 저는 검색하려고 네, 해보신 거예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저는 이제 그 계정을 해체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탈퇴하시려면 예. 메인 화면 하단에 개인정보 탭을 누르고 개인정보 수정하고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에 여기서 네. 끝나는 게 아니고 네.
PC 화면으로 이동해서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 이런 것들을 다 밟아서 한 6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해지 절차가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특히 이제 개인정보 지금 대량 유출 사태가 터져서 계정 탈퇴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그렇겠죠.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으니까 네. 긴급조사, 사실조사에 착수한다는 거고 위법 폐기가 확인될 경우에는 이제 법령에 따라서 과징금, 시정명령 부과 등의 엄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 21분입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1명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할 때 꼼꼼히 챙기지 않는다는 건데요. 남은 한 달 연말정산에서 세금 아끼는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고 또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그 국세청 아는 형이라는 유튜브로도 유명하시죠. 가현 세무법인의 염지훈 대표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요. 저는 아니죠. 오라버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 직장인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올해 연말정산이라고 하면은 내년 1월에 이제 보통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미리 좀 살펴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 세금을 그럼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5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2026년에 하지만요. 그 내용이 실제로 확정되는 건 네. 2025년 올해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행동에 옮겨야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낼 세금 또는 돌려받을 세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현재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서비스를 통해서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내년 2월쯤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지 또는 환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언론 기사 전체 근로자 중에 한 20% 정도는 환급이 아닌 오히려 추가로 납부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언론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거 어떻게 들어가느냐? 네. 국세청 홈택스에 가셔서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요. 장려금, 네. 연말정산 기부금 코너로 가시고 네. 거기서 편리한 연말정산 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되죠. 네.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작년 기준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오는데요. 유독 신용카드 자료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내역을 네. 집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부터 12월 그 3개월의 신용카드 자료를 우리가 예상해서 입력해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반영한 연말정산 예상 환급세액이나 네. 추가 납부세액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들어가서 그런 건 다 정해진 거고 대략 네. 뭘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한도가 남아 있는 게 뭔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살펴보니까 연금저축을 현재까지 400만 원 납입해서 네.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인데 아직 네. 200만 원이 못 미친 상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2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서 네. 그의 12%인 24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제가 현재까지 고향사랑 기부금도 안 냈더라고요. 따라서 10만 원만 기부해도
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10만 원 전액 공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네. 신용카드로 그냥 척척 쓰느냐 아니면 체크카드, 현금카드 이렇게 잘 이렇게 분리해서 조율해서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공제율이 많이 달라진다면서요? 네. 자, 신용카드 공제는요. 이제 일단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이면 세 전 급여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총급여가 4천만 원인 분이 네.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를 일단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총급여가 4천만 원인 분이 신용카드를 900만 원 쓰면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를 못 받죠. 그렇죠. 아예 네. 못 받죠. 그런데 이제 얼마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냐. 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그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그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데 그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부는 40%로 네. 그 공제율이 다릅니다. 네. 자, 여기에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면요. 예. 총급여가 4천만 원인 분이 신용카드 등을 2천만 원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그럼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 되는데요. 네. 만약 그 1,000만 원이 신용카드라면 네. 그 1,000만 원의 15% 15%니까 150만 원. 근데 1,000만 원을 넘는 그 부분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라면 네. 30%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자, 있는 이거는 거죠. 지금 소득공제죠? 세액공제가 맞습니다. 아니고. 이거는 네, 네. 소득공제입니다. 네, 그리고요. 예, 또한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7천만 원인 이하인 경우에는 네. 즉 세전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최대 300만 원인데요. 네. 여기에 전통시장에서 쓰고 또 대중교통에 쓰고 문화체육활동에 사용을 한다면 그 한도가 최대 600만 원까지 그 한도가 늘어나니까 네.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도 중요하지만 네. 그거를 실제로 어디에 쓰는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네. 말씀하신 사례에 4천만 원인 분이 네. 신용카드만 쓰면 얼마에 150만 원인데 맞습니다. 현금이나 체크카드 쓰면 300만 원이니까 150만 맞습니다. 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소득공제 되면 영향이 있겠죠. 실제로 돌려받는 그렇습니다. 금액이요. 그래서 그 150만 원에 네. 세율이 만약에 20%다. 네. 그러면 한 30만 원 30만 원. 차이가 나네요. 그건 지방소득세까지 뭐 할 33만 수 원.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혼란스러운 게 이 공제 혜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매년. 네. 올해는 어떤 게 좀 달라지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주택 청약 저축 여기에 납입을 하면 그에 따른 소득공제는 네.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네. 이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동시에요? 그렇죠.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라는 제도도 작년보다 다소 커졌는데요. 네. 자녀 1인당 작년보다 10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이게 모든 나이대가 아니라 만 네. 8세에서 20세 사이의 자녀가 네. 1인이라면 25만 원, 2인이라면 55만 원, 3인이라면 95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만 8세에서 20세 사이의 자녀가 2명 있으니까 어허. 55만 55만 원 애들 때문에 추가로 또 5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2025년 올해 혼인신고하신 분들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무조건 50만 원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그에 한해서 평생 한 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놓치지 말고 세액공제 받으시면 좋겠고요. 부부가 각각이니까 남편과 아내 합하면 그 집안이 1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혼인할 때 한 번요. 그렇죠. 혼인하고 혼인신고. 혼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네. 예. 제가 이런 걸 자꾸 여쭤보는 건 좀 그런데 재혼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거죠? 평생 한 번. 평생 한 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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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그리고 네. 세액공제가 효과가 큰 거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인데요. 네네. 월세 내고 사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이제 이게 올해 초에 개정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 효과에 비해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먼저 그 요건 첫 번째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요. 둘째 내가 월세를 얻은 그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죠. 그리고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 궁금한 네. 게요.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니까 네. 그 세대주가 8천만 원 이하인 거고 맞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뭐 상관이 그런 없는 말은 건가요? 없기 때문에 네,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증빙도 있는데 네. 그 계좌에 이체를 해준 내역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월세 금액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예. 여기서 세액 공제, 세액 네. 공제는 소득 공제하고 다르죠. 네. 1,000만 원 기준 15%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니까 네. 이 15%를 적용한 150만 원까지 세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150만 원 현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네. 그거랑. 그런데 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최대 17% 17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과 크네요. 똑같은 네. 세액 공제가 가능하죠. 거의 월세 한 번 나오겠네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월세 내는 것도 서러운데 네. 이런 혜택은 잘 챙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알려주세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한 사람한테 밀어주는 게 유리하겠죠. 무엇을? 신용카드 사용을. 왜냐하면 아까 4천만 원인데 900만 원만 쓰면 공제를 아예 못 받는 걸 그러니까요.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누가 남은 기간 동안 쓸 건지 이것도 한번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청약저축이나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한도가 남아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가로 납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까도 우리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그 소득공제라는 거는 네. 과세표준 전 단계에서 과세표준을 직접 빼주는 네. 필요경비 같은 건데 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들한테 유리한 항목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된 그 세액에서 빼주는 거니까 네. 총급여가 비교적 낮은 분들한테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고향사랑 기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제법 활용하시는데 또 이거 뭐야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의 연고랑 상관없이 본인이 기부하고 싶은 아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요. 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금으로 환급받고요. 1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요. 네. 특히 10만 원까지는 세액으로 전액 환급받고 약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지역도 발전하고 네. 내 자신의 이익을 보는 좋은 제도죠. 적어도 3만 원의 이익은 보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인터넷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꼭 해보세요. 저는 10만 원 일단 기부하고 삼겹살, 뭐 한우, 배추김치 이런 지역 답례품을 골라서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답례품까지 신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네. 고작 5분 정도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 네. 아마 이번 주말에 저녁쯤에 이제 받아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손품이 됩니다. 아깝지 않겠네요. 네. 네. 또 노후를 위한 준비도 되고 그 당장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금융 상품도 많던데 네. 이제 막 미루다가 12월에 가입 고려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자, 금융상품 아까 말한 그런 가입하면 금융상품 자체의 이자 효과도 있지만 세금 부담이 큰 사람한테는 세금이 절세되는 그런 보너스 같은 건데요. 이런 상품으로는 근로자에게는 연금저축 및 청약 종합저축이 있고요. 사업자에게는 노란우산 공제가 있습니다. 네네. 네, 세금 효과에 더불어서 훗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주의할 점 있죠. 그 당장 절세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신용카드 등을 많이 사용하면 훗날 부동산을 취득할 때요.
소득을 부동산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서 왜 그런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총급여가 많은데 네. 카드 사용도 또한 많아요. 그런데 그럼 이 자기 다음에 한도 내에서 쓰는 건데 무슨 문제죠? 근데 이 다음에 네. 그 부동산을 이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네. 뭘로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 월급으로 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월급 상대적으로, 중에서 거의 다 카드 대금을 냈다 맞아요. 이거죠. 그럼 근데 월급 모은 게 없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걸로 집을 샀냐 이렇게 국가에서 된다고요? 약간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신용카드 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네. 부모님 신용카드 대신 막 사드리고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요. 그러면 훗날 그걸 혹시 증여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건 적당한 게 좋은 과유불급. 네. 네. 혹시 연말정산 때 자주 하는 실수들 좀 보셨을 텐데 네.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지 네. 알려주세요. 소득이 일정 네. 금액 이하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네. 그분들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꽤 커요. 기본공제 150만 원에 네. 경로우대 공제 또 장애인 공제 이렇게 받으면 한 부모님으로 네. 최대 4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네. 세금이 최고 세율 기준 225만 원 이걸 환급받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의료비 세액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형제들끼리 서로 받으려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근데 이 부모님이요.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돼버리면 소득 기준 때문에 소득공제를 못 받게 되거든요. 소득이 얼마 기준이? 100만 원. 100만 원? 예, 소득률이 100만 원이면 아. 네, 그러니까 금방입니다. 총급여가 한 500만 원만 정도만 돼도 네. 금방 소득이 100만 원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어딘가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을 팔아도 양도소득이 발생하잖아요. 네. 이래서 이제 부모님이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 걸 깜빡했다. 네. 또는 다른 형제가 공제받은 걸 깜빡했다. 네. 이래 버리면 네. 추징이 발생하는데 원래 내야 될 세금 내는 건 뭐 당연한데 거기에 1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로 낼 수 있으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 모르고 했으면요. 그래도 그런 건 안 모르고 봐줘요. 했어도 가산세는 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1년 중에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직장에 가서 연말정산을 할 때 직전 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새로운 직장에 가서 제출을 해야 네. 직전 근무지의 그 급여가 전체 연말정산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 임대소득, 뭐 이자 배당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또 사업소득이 있거나 이런 그렇죠.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직장인들의 이제 어떤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도 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맞습니다. 이제 주식이 국내 주식이 있고 이제 외국 주식이 있는데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를 따로 안 냅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으로 이제 재미 보신 분들, 이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다음에 5월 즉 2026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 네. 점도 잊으시지 마십시오. 안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다 알 수 있는 거죠? 안 해도 알 수 있고요. 금융기관에서도 많이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 네. 더 네. 알려주시고요. 네. 네. 작년 연말정산 내용이랑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살펴보시면서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군지 그리고 항목별로 내가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꼼꼼히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만약 네. 예를 들어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이런 거 큰 걸 놓쳤다. 그러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과거 5년치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십시오. 그런데요. 경정청구 거리를 아예 안 만들고 미리미리 챙기는 게 그래요. 그게 돈 버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현세무법인의 염지훈 대표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네, 12월 1주차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상승률은 0.17%, 지난주가 0.18%고요. 네. 4주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0.17, 0.2, 0.18, 0.17 거의 뭐 제자리 흐름 하고 있으니까 네. 상승률이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나빠지지도 않는, 더 내려가지도 않는 이 정도 흐름에서 거의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서초구 같은 경우도 뭐 0.2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올랐던 송파구 같은 경우는 0.39%에서 0.33%, 성동구는 0.32에서 0.26%, 분당은 0.44에서 0.33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내려오면서 지금 모양새는 그래도 안정을 좀 찾고 있는 네. 분위기니까 네.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경기도는 0.08에서 0.07인데 편차가 굉장히 커요. 평택시는 마이너스 0.18%고요. 네. 광명시는 0.43% 상승이니까 지역에 따른 온도 차이 크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눈에 띄는 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서울 얘기만 하다 보니까 또 지방 얘기는 안 한다라고 하는데 부산을 보니까 네. 슬금슬금 부산이 0.04% 상승 전환이 돼서요. 오. 0.04까지 올랐고 부산에서도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죠. 수영구 같은 경우 네. 광안리가 있는 수영구가 0.1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꽤 많이 올랐다. 해운대는 0.16%니까 네. 부산의 핵심 지역들은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릴 수 있다는 막 소문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일단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명한 거죠? 아닌 해명 거죠? 보도 자료는 나왔습니다. 네.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건데 네. 이제 일단 뭐 찌라시도 돌았고요. 이제 일단은 그 발단은 서울시장하고 국토부 장관이 이제 만나는 걸 네.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기사화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만난 장면이 공식적으로 비공식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네. 모종의 뭐 합의가 있지 않았나 토지거래가 구역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좀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마침 또 찌라시가 돌면서 서울 외곽 지역들이 풀린다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은 뭐 아닌 거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일단 왜 이런 논란이 좀 생겼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강남 3구 용산구나 한강벨트나 분당이나 많이 올랐는 지역이야.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뭐 노원구 같은 지역들, 서울의 약세 지역이거나 수원 팔달구 같은 지역들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강남과 동일한 강도의 규제를 계속 받고 있어야 되나에 이사 가기 대한 힘들고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 불만의 거죠. 목소리들이 네.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지 명분이 필요한 문제지 이걸 뭐 계속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규제라는 게 한번 지정이 되고 나면 풀려고 사실 하면 쉽지가 않아요. 모든 그러니까 게. 지금 예, 분위기에서 예. 안 올랐으니까 노원구를 풀어줄게요라고 해서 풀어주게 되면 역설적으로 또 노원구의 풍선 효과가 올 3월에 그 토지거래 허가 일부 풀렸다가 재지정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그런 있었지 부분에 대해서 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규제를 지정할 때 충분히 좀 고민을 해야지 한번 지정하고 나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요즘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좀 돌아보셨습니까? 제가 엊그제는 잠실 다녀왔거든요. 잠실, 네. 잠실은 분위기가 어떨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제가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이제 오전에 강연을 했었는데 수강생 중에서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실에 그 미성 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롯데타워 옆에 신축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잠실 르엘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아주 아주 근데 너무해가지고요. 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용 84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평이라고 하잖아요. 네. 33, 34평 아파트가 48억에 거래가 됐다라는. 그게 진짜 거래된 거예요? 진짜? 예. 해서 제가 달려갔죠. 이거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40억? 4층이 40억 거래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42억, 43억도 아니고 48억은 너무하다 싶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뭐 확인은 불가합니다. 이게 뭐 실거래가 신고가 떠야 되는데 이게 뭐 거래 계약이 됐다라는 소문만
가기 때문에 확인은 불가한데 분위기를 보게 되면 여전히 뭐 신고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잠실 엘스 리센츠 같은 아파트들도 야금야금 뭐 35억 7천까지는 실거래가 됐고요. 그 이상 또 거래가 됐다라는 뭐 소문도 돌고 있는데 일단 분위기 자체를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마포나 성동구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네. 신축 아파트들이 30억 뭐 이상 또 가고 했거든요. 사려고 했는데 어차피 규제적으로 묶입니다. 어차피 실거주 해야 될 것 같으면 5억 더 보태서 차라리 잠실 들어가지라고 지금 하시는 40몇 분들이 억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그건 르엘이고 네네. 엘스 리센츠 같은 경우는 35억에도 살 수 있으니 40몇 억 얘기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않네라는 착시 효과가 또 생기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비선호동 뭐 로얄동, 로얄층이 있고 비선호동과 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돈이 좀 부족하게 되면 대출이 안 나오면 비선호동을 살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로얄동, 로얄층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차피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 자기 자본이 충분한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네. 차라리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거 위주로 사겠다라는 심리가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만들어집니다. 정말 한숨만 나오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정말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 양극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요? KB에서 지표가 어떤 거죠? 양극화 지표가? 양극화 지표가 이제 KB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게 5분위 배율입니다. 그러니까 5분위가 상위 20%고요. 네. 또 1분위. 저가 아파트 1분위는 이제 하위 20%인데 네. 이 격차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 지수거든요. 그래서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12.7로 역대 최고치.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들은 더 올라가고 저가 예. 아파트는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고가 아파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매 시장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경매도 이제 뭐 경매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데요. 네. 서울 쪽은 여전히 좀 강합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로 이제 우리가 경매 시장을 판단하는데 낙찰률이라고 한다면 이제 경매 물건이 나오게 되면 몇 개가 최종 주인을 찾아갔느냐인데 서울은 50.3%가 나왔어요. 상당히 네. 높습니다. 반 정도는 되는 거죠. 반 정도 2개 중에 1개는 주인을 찾아갔으니까 네. 이게 상당히 높은 거고요. 낙찰 가율은 101.4%.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있으면 감정 가격보다 돈을 더 높게. 지불한 거예요. 근데 감정이 지금 오늘 감정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 전에 감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예.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6개월, 8개월 전하고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네. 야 101%, 110% 지불해도 유리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네. 하나는 전 지역이 이제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지정이 서울. 됐는데 네.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토지거래가구역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네. 전세를 그대로 끼고 살 수도 있고요. 네. 경락자금 대출을 받아도 네. 우리 대출 받으면 실거주해야 되잖아요. 네. 627 대책으로 그것도 다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도 피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경락자금 6개월 전 대출에도 저기 구간별로 대출 그 잔액이 달라집니까? 대출 그러니까 한도가? 실거주 의무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매 서울 쪽 경매는 여전히 인기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많이 삽니까? 어떻습니까? 외지인들이 사는 비중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10월을 보게 되면 서울 외지인이라고 한다면 서울 아파트에서 이제 외지인들이 샀다고 하는데 외지인이라고 하면 서울 거주자가 아닌 분들입니다. 경기, 네. 인천, 지방 모두 다 포함한 숫자인데 24.5%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개 거래 중에 1개는 서울 사람들이 아니다. 그 정도예요. 아는 건데 예. 시점이 중요한데 이제 언제 늘어났냐면 보통 작년 대비 올해가 50% 정도 네. 더 늘어났으니까 2024년보다 2025년이 늘어났고요. 네. 1월, 2월하고 9월, 10월이 좀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1월, 2월에 거래량이 늘어난 거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토지거래가구역 이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그때 분위기를 좀 탄 것 같고요. 네. 9월, 10월은 11호 대책, 97 공급 대책 발표되고 네. 곧 규제가 될 것이야. 네. 빨리 움직여야 돼. 예. 토지거래가구역 지정되기 전에 빨리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것 지금은 같습니다. 거의 못하겠죠. 실거주하지 않는 한 살 지금은 수가 불가능합니다. 없으니까요. 뚝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들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제 그 교통부에서는 내년에 공공 분양으로 29,000원. 2만 그거는 9천 지난 원 시간 제가 한다고 소개를 말씀해 해드렸고요. 주셨는데 네.
이번에 또 LH하고 서울시에서도 공급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게 겹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거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거는 공공 분양 주택이고요. 예.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이라든지 이런데 네. 분양을 해서 새로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집들이 29,000호가 나오겠다는 거고요. 네. 지금 LH가 발표한 건 뭐 저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를 네. 위한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3,009가구가 내년에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내년에 공급이 되는데 신청은 연말에 하니까 지금부터 좀 신경을 써야 이거는 되는 공급이 거고요. 좀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매입을 한다든가. 그렇죠. 하면은요. 매입 임대주택이 1,917개 나오고요. 네. 건설 임대가 1,000개 나오는데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가 있고요. 네.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가 있는데 청년은 39세까지고요.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50% 정도 수준으로 저렴하게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네. 결혼하면 20년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네. 신혼부부들은 결혼 7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들 대상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곧 신청을 받습니다. LH 네. 청약 플러스에서 신청을 받고요. 예. 12월 29일에서 31일 신청일이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요 날짜에 혹시라도 해외여행 잡고 있으면 취소하고 요거 신청하는 게 더 꿀팁이 아닐까 자, 생각합니다. LH에서 이렇게 하고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울시는 이렇게 공급을 하진 않고요.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네.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강북에 6개 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8,478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모아타운이니까 내년에 뚝딱뚝딱 나오지는 않고 이제 구역 지정을 해서 신규 공급을 하겠다는 거니까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분양을 2만 9천을 분양을 한다는 하는 거고요. 거고 네. 지금 LH도 지금 매입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지만 건설보다는 덜할 것 같고 금방 시간이 하니까요. 서울시 서울시는 것도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간에 뭐 국토교통부든 LH든 서울시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집값을 잡으려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과 금리 또 중장기에는 수급 균형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통계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네.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그 11월에 그 유휴부지 활용이라든가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해서 이달 12월 안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이제 예고를 해둔 상태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도 시장의 반응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뜨뜻미지근하다 그럴까 그래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한번 지켜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처음이면 굉장한 관심을 좀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유휴부지는 이미 나왔던 얘기고 또 윤석열 정부 때는 그린벨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의심의 눈초리 피로감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는 될까 한번 지켜볼래 라는 반응이어서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반응이 나오지는 않는데 네. 뭐 발표는 그렇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하지 못했던 태릉 골프장 부지 네, 마포 네. 서부 면허장 같은 예, 것도 예. 우리가 공격적으로 열심히 공급을 해보겠다. 그린벨트들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좀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서리풀 지구에 밥 먹으러 갔거든요. 네. 저는 과천인 줄 알고 갔더니 거기가 서리풀 지구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거기 네. 맛있는 이제 네. 닭볶음탕 집이 있어서 갔는데 네. 그 간 김에 이제 서리풀이라고 하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네.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요? 우리는 개발 반대할 거라고. 보통 개발하면은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반대하냐면 그린벨트로 오랫동안 묶여 있어가지고요. 토지 땅값이- 가격이 땅값이 공시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이게 그린벨트가 아니면 수백만 원, 3.3제곱미터당 수백에서 수천 가는 땅인데 네. 이게 그린벨트다 보니까 이게 몇십만 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으로 수용이 당하면 재산상 손실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그냥 반대하고 이대로 가려다. 이런 분위기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네. 이 토지 보상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갈 길이 머네요. 네. 네. 자, 그 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가 역대 최대로 나왔다는데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계약 취소가 많이 나온 이유는 네. 뭐 소위 말해서 집값 띄우기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뭔가 변동이 클 때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정책이 바뀌었을 때 계약을 이행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6.27 대책 발표됐을 때 대출 규제가 갑자기 강화되니까 네네. 난 계약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하는 경우들. 네. 토지거래가구역이 갑자기 또 3월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계약 이행을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상승률이 그 해지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022년에
5.9%로 껑충 올랐다가 네. 2024년에 4.4%, 지금은 7.4%까지 올랐고 뭔가 시장이 변동이 많을 때 네.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정책이 바뀔 때 해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또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공급 신호가 좀 나오고요. 네.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좀 예측 가능하게 내지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책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저도 바람 간절히 가져봅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